오늘의 핫토픽. 문다혜는 문재인 비자금 관리 총책이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들었죠. 문다혜가 아무리 봐도 아버지 문재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같아. 워낙 수상한 돈 흐름이 많고 이 5천만 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보냈고, 그러면 그 돈이 과연 무슨 돈이 5천만 원이 현금이 있느냐. 지금 두 번으로, 그러니까 재임 중에 한 번, 퇴임하고 나서 한 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왜 청와대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갓 퇴임하고 그 평산마을에 5천만 원 현금이 왜 있었느냐. 결국은 특활비, 특수활동비, 문재인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문다혜에게 보내고, 또 특수활동비 쓰다가 남은 거, 특활비 잔금, 옛날에 대선 잔금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특활비 잔금을 가지고 진보자기 안에, 진꾸러미 안에 싸가지고 이삿짐 안에 싸가지고 와서 그거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자, 그 의혹들이 있는데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문다혜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음주운전 사고가 났죠.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막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난 게 지난 토요일 새벽이니까는 오늘 벌써 한 9일째네요. 그런데 왜 문다혜 지금 경찰에 안 가고 있을까? 오늘 이 국정감사가 있었죠.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경찰청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문다혜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뭘 그렇게 조율을 합니까? 지금 뭐 전부 다 말 맞추고 다 하라고. 최근에 그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했던 이광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또 선임을 했다는 말까지 들리죠. 호화 변호인단을 또 꾸리고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 하고 나서.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 자, 택시기사, 피해자 먼저 이제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이제 뗄 것 같은데 경찰청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그냥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진단서가 들어오면은. 그런데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이 적용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문다혜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별도의 고발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문다혜가 출석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말씀드린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광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뭔 조율을 뭐 일주일 내내 합니까? 그런데 지난 7일에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 그러니까 5일 새벽에 사고가 났고 그 다음날 이제 가겠다고 했다가 아니야, 이거 좀 더 아빠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 뭐 이렇게 했든지, 아빠 쪽에서 근무하던 아주 높은 사람, 변호사, 청와대 비서관, 민정비서관 진인, 그 사람 물색해봐야 돼. 이래서 좀 늦춰졌겠죠. 지금 이 5일 새벽부터 용산경찰서에는 기자들이 뻗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조율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다. 왜 이거를 강조를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부에서 이게 이 제3의 장소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때 행안위 국감에서 말을 잘못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이 외부에서 조사받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조지오 경찰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 어쨌든 용산경찰서로 출석을 조만간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방금 들어온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문다혜 비밀 오피스텔 나왔다. 제주별장 미스터리 시즌2. 오늘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탐문과 서류 등을 통해서 취재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이라고 했지만 별장이죠. 별장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이들 두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저 별장도 그때 숙박업 허가 내지 않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도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숙박업 하면은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위법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어쨌든 위법을 밥 먹듯이 하죠.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11차례 가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또 그 가태료 내지 않아서 여러 차례 내지 않아서 차량이 압류당하는 전직 대통령이 가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1년 6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아직 그 집을 다 지어지지 않았고, 자 2021년 6월이면 언제죠? 바로 문재인 재임 기간입니다. 아빠가 대통령일 때 그때 태국에 갔다가 귀국한 직후 이혼을 하고 옛 남편 서창호 씨와 이혼을 하고 자녀를 데리고 청와대 가서 살았죠. 관사 재테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인은 청와대 가서 살면서 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4개월 전은 2021년 2월 매각한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과는 별개입니다. 같은 영등포지만은 하나는 이 집이 문다혜 씨 집이 워낙에 사고 팔고 뭐 정유하고 팔고 사고 이게 많아서 헷갈리는데 어쨌든 양평동 다가구 뭐 그때 팔았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 같은 영등포지만은 이거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해당 오피스텔은 그때 이 분양을 할 때 방송에서 초역세권 오피스텔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고 풀옵션이다. 호텔식 레지던스다. 넓은 수납 공간 뭐 이런 장점으로 꼽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2021년 6월에 분양을 받았고 이게 작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문다혜에서는 이곳에 또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 집이 또 부암동에도 있죠. 그래서 부암동에 종로구 부암동 거기가 좀 소위 말하는 부촌인데 부암동이 그때 또 압수수색을 받고 했는데 부암동 집은 또 뭔지 어쨌든 이 오피스텔은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제공을 해왔다. 1박 투숙료는 10만 원 내지 15만 원. 문제는 오피스텔을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두 법령의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주거용을 표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보통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나누죠. 그런데 주거용을 표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자기 업무를 보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있는 것도 오피스텔 업무시설이죠. 이걸 남한테 이 숙박용으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도심의 오피스텔은 특히 도심의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즉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아예 안 되는 곳입니다. 숙박업소로는. 그런데 이 확인 결과 문다해시 오피스텔은 영등포에 등록된 전체 숙박업소 222개소와 도시 민박업소 35개 수 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고도 안 되시다는 이야기죠. 신고가 안 되죠. 위법인데 신고가 안 되죠. 처음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사 후 미신고 숙박업소로 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장 폐쇄 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경찰에 갈 일이 생겼네요. 그 문다혜 씨는. 자,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죠. 그래,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 제주도 별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주도 별장 샀을 때 송기인 신부에게 3억 8천만 원을 샀다고 했죠. 근데 송기인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3억 8천? 그 기준 시가로 그냥 넘겼어. 달라고 하기에, 싸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시가로 그냥 줬어. 기준 시가는 진짜 시세 한 절반가량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한림읍 그 별장도 시세는 7억, 많게는 10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3억 8천에 송기인 신부가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그 3억 8천은 또 이 문다혜 이름으로 샀는데 도대체 문다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느냐. 결국은 또 송기인 신부가 문재인을 보고 팔은 거죠. 문다혜를 보고 넘겨준 게 아니죠. 헐값에 넘긴 게. 그러면은 결국은 문재인 거 아니냐. 이 돈도 그럼 문재인 쪽에서 나왔다. 이거 비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오피스텔은 그러면은 무슨 돈으로 샀느냐. 무슨 돈으로 장만을 했느냐. 완전 대출을 가지고 샀느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비자금, 사실상 특할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을 받은 게 2021년 6월이면은 문재인 재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일단 건저당권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문다혜가 소유한 오피스텔 호실을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계약 분양가는 약 6억 7,620만 원인데 2023년 11월에 수협은행이 건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건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분양에 따른 잔금을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액은 채권 최고액 그리고 잔금 비중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억 7천만 내지 3억 원대 중반 정도로 추정된다. 자, 6억 7,62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서 2억 7천만 원 내지 3억 원, 이 절반이 좀 안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가에서 대출액을 뺀 나머지 3억 내지 4억 원 가량은 또 문다혜가 개인적으로 마련했다. 이것도 어디서 났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문재인, 김종숙이 계속 생활비를 보내줬고 그래서 지금 경제 공동체가 거기서 나오고 뇌물죄가 그로부터 파생됩니다. 돈을 보내줬고 태국으로 보내고 나서 태국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상직으로부터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으로부터 2년 동안 거부의 형태로 받은 돈이 2억 2,300만 원이죠. 그런데 제주도 땅 사고 또 여기 오피스텔 하는데 3억 내지 4억 원을 또 개인적으로 마련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 돈을 어디서 빌렸건 하건 그것은 이 개인 문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할비 같은 것이 나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다혜가 소유한 호실의 매매 시세는 분양가보다 또 올랐네요. 6억 8,500 내지 7억 500만 원. 또 한 몇천만 원 올랐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숙박업소에 이것을 내놔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림업에 있는 별장도 에어비앤비로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7월, 그러니까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직후에 이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건저당 없이, 조금 전에 건저당이 있었죠. 건저당 없이 3억 8천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장사할 만한 게 3억 8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1박 투숙료가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는다. 이야, 하루에 한 2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3억 8천만 원 투자한 거 가지고. 이 뭐 365일 다 돌아가진 않겠지만은 성수기 같은 때는 다 나가겠죠. 그 20만 원이면은 한 달 성수기만 해도 600만 원을 버텨드리네요. 어쨌든 금방 본 좀 뿔볼 것 같은데. 이것도 그때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문다혜는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 주택을 통해서 1박당 28만 원 내지 3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빼고 6억 8천만 원 내지 7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 돈이 없어서 관사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이 시사저널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관건은 이 돈의 출처다. 당연히 어디서 났느냐. 이 서창호 씨의 이 채용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문재인 일가의 자금원에 대한 수사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가 더 궁금한 거죠. 지금 문재인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다혜의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한 자금 출처는 문다혜 씨가 2021년 2월 처분한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 매각 대금 9억 원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 집을 살 때 대출해서 또 7억 6천만 원에 샀다. 자, 그러면은 이 7억 6천만 원 대출 없이 살 때는 또 무슨 돈이냐. 그리고 보암동에 또 있는 집은 무슨 집이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의 비자금 저수지 아니냐. 왜? 이 상황에서 검찰은 그중 일부가 태국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본다. 태국 현지에서 경호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 원 거래했고 이 돈의 일부가 국내에서 출금됐다는 지적도 있었죠. 양평도 주택 매매하고 등기할 때 신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도와줬다. 주택을 매매하고 등기할 때 신아무개가 신우석입니다. 신우석.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시하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수발을 들었던, 지금은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이 문재인의 지시하에 이게 다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인쇄, 이 운명이라는 책을 쓴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받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또 5천만 원 돈 뭉치 왔다 갔다 한 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은 문다혜가 결국은 문재인의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낮에 이 소식도 하나 전해드렸죠.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와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어났죠. 그것도 보면은 과연 2억 2,300만 원을 이상직 그 타이스타 항공에서 받았다는데 2억 2,300만 원 받은 대가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이상직에게 막 주는 겁니다. 중진공 이사장 줬죠. 원래 중기부 장관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이렇게 오고 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스타 항공 싱가포르 같은 항공 노선 막 줬죠. 이스타 항공 나중에 정리할 때 문재인 청와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
세무조사까지 이거를 무마를 해준 흔적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은 문다혜를 위해서 매간매직도 하고 청와대 사유화하고 국세청에도 압력을 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그냥 딸이어서 모든 걸 다 해줬다? 일 수도 있겠지만 문다혜가 문재인의 비자금 총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의문이 좀 풀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교통사고까지 음주사고까지 났는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상황에서 오늘 핫토픽은 문다혜는 문재인 비자금 관리 중책이었다. 제가 규정은 하지 않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